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국방부가요, 오늘 오전에 최북단 연평도,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불태워졌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브리핑 요약해서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네, 오전에 국방부의 공식 확인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청와대 NSC에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잇따라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사건은 북한군이 저지른 잔혹한 만행이고요.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시죠. 예. 월경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지른 북한의 반인류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북한은 아직까지 관련돼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일이 2008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북한은 관련해서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좀 상기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2008년도에 박광자 씨가 금강산 관광을 하다가 예. 새벽에 북한군으로부터 총격을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북한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고요. 그냥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 넘어갔죠. 금강산 관광을 폐쇄를 하고 얼마 전에 우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폭파하는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부 장관이나 대통령께서는 계속 평화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 북한에서 어떠한 제한된 낮은 수준의 도발과 이번에 있었던 이런 천인공노한 사건이 일어났더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저런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와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해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빠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분명히 이건 공동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북한 측에 얘기를 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고, 이 요구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대통령의 첫 멘트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 그대로 밝혀라. 대통령께서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3자 유체이탈 화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는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합니다. 국가를 보위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군으로부터 총을 맞아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공동조사가 당연히 요구를 해야겠고,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과연 이뤄질지 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밝지만은 않더라도 계속 요구를 예. 해야죠.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 얘기하시면서 평화협정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 이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우리 군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군 당국이 얘기하는 게 이게 서해 북반항에서 넘어 북한 지역 인근이라 일단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월북 사실을 확인을 하면 통상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에서 이렇게 빠르게 사살을 하고 불태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대응을 너무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워낙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례적으로 우리 국민이 월북한 정황이 보이는 사건이다 보니까 군 대응도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로 인한 뭐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장성조 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은 게 국민이 매우 분노할 일이다라고 유체이터 화법을 썼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해서 분노하실 일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유엔 총회 연설과 또 그걸 알고 있었을 때 그걸 묵인했는가에 대한 또 정치적 공방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말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이러한 불행한 사건에 대한 위중함도 있지만 유엔 총회 대통령 연설이라는 국제적 외교적 큰 이벤트에서의 또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것이 보고받으셨다면 내부에서 아주 심도 있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한 이후 그 부분에 대한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죠. 대통령 연설은 어제 23일 오전에 그렇게 보도가 됐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이 지금 북한에 넘어가서 사살당한 분은요. 21일 월요일 날 넘어가셔가지고 22일 날 사살된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요.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대통령의 책임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사살당하고 결국에는 화장까지 됐는데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국무총리의 육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NSC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고요. 통일부 대변인이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장관들 너무 무책임해 보입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해서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 유엔 연설 당시에는 피격 사건 첩보와 관련해서 분석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23일 오전 8시 30분에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좀 이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앵커님께 예.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러한 사실은요. 바로 비상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청와대 먼저 보고를 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라고 바로바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정 상황실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예. 군에서는요. 관측하고 있었대요. 군이 공무원이 피살 사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살당할지 화장당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영토 영해가 위협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사살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군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요. 아직도 그 풀어야 할, 조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린 것처럼 하필이면 이제 종전선언을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고 나서 이런 일이 불거진 상황들 무엇이 먼저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들은 분명히 사건 초기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청와대에서는 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이번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난주에 15일 날 녹화를 해서 16일 날 유엔으로 발송을 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후 관계에 있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문제될 것들은 없어 보인다라는 좀 해석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칫 이게 또 정쟁 소재로 또 활용될까 벌써부터 우려하는 시선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려스럽죠. 사실 한반도 평화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부의 제일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없이 경제 성장, 국민 행복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를 위해서 정기 국회와 지금 국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또 외부 변수로 인해서 국력이 낭비될까 매우 우려죠. 그래서 국가 안보에서는 여야가 없고요. 네. 아까 우리 장 선생님께서 대통령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문제만큼은 여야 없이 북측의 만행을 규탄하고 해명을 촉구하고 대응 수속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반도 평화를 왜 지켜나가야 됩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지 그것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사살당하셨어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한반도 평화를 넘어선 적대 행위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예. 지금 사망하신 사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미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도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 북한이 총격을 가한 곳이 해상 완충 구역이라고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게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은 좀 저희가 미국의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계속해서 추진하던 상황인데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은 남북관계 개선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생기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말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도 힘이 버거운 상황에서 남북 경색이 또 발생하면 지금 미국 대선 그리고 일본 또 새로운 총리를 맞이했고 미중 갈등이 격화돼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이러한 국제 정세 변동 속에서 이 남북 관계 마저 마지막 거의 벼랑 끝까지 천닫게 된다면 매우 국가 정부 특히 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그 사실 확인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합심해서 북측의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고 반드시 이번에는 북한에 세운 전향적인 사과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와 변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의 고위급의 어떤 실무적인 핵심 교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얻을 게 없거든요. 내부의 실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측에 책임 있는 분과 북한의 또 책임 있는 분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인도주의적 범죄 차원에서 보고 북측의 일정 부분 명분을 살려주면서 우리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어떤 고도의 협상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정부의 좀 더 기민한 대처가 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암울한 부분들이요. 통일부가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북측과 연락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이게 지난 6월에 남북 간 통신선이 연락선 단절되면서 뭘 항의를 하고 뭐에 대해서 진위 파악을 하려고 해도 연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수단 자체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거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요. 이 정부가 계속 국민들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남북 평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예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성과물이 없습니다. 그냥 집권하셨을 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평화가 중요하죠. 종전선언을 해야 됩니다. 남북 교류 협력해야 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만 하셨어요. 협정만 맺으시고 약속만 했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집권 4년 차입니다. 집권 4년 차라면요. 처음에 말씀하시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던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상징적인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북한과 아무런 지금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예.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백두산에서 천지를 관광을 하고 같이 손 흔들면 뭐합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답을 받지도 못합니다. 예. 남북관계 허상이 이번에 밝혀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박덕흠 의원이 탈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탈당이
일종의 유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이상직 의원의 탈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과드린다. 사직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고 의혹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소명을 하겠다라는 변을 밝혔는데 좀 어떻게 이런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직 의원이 이제 이스타항공 경영 악화로 이제 실직한 직원분들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처신이 문제가 됐었죠. 네. 박덕흠 의원의 탈당에서 이상직 의원 오늘 탈당을 결행했는데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과거와는 달리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탈당을 선택하도록 내부 당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아주 국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을 표현하는 시점에서 양당 지도부가 그래도 깨어 있고 나름대로 국민 눈을 맞추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결과물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박가영 앵커가 뭐 탈당이 유행인가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21대 국회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하고 지역구 의원은 탈당하고 공통적으로는 의원직은 유지하고 무슨 이거야말로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박 교수님께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요. 탈당은 저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특혜라고 봐요. 아무런 당에서 저분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분들 법적으로 만약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재판으로 넘기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4년 동안 임기 내내 채울 수가 있어요. 예. 당에서 제명을 하고 윤리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국회의원직 제명을 해야 될 사항이지 탈당을 통해서 저는 무소속에서 그냥 성실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소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저분들의 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요. 탈당을 만류를 하고 당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덕흠 의원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은 저는 조수진 의원 건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걸 의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취했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비슷한 건, 액수는 다르지만 비슷한 건인 조수진 의원 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수진 의원도 어떠한 해명을 납득할 만한 해명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어떠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 윤미향, 추미애, 조국 이런 분들에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공격했던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만큼은 국민의힘이 아프고 어렵더라도 어떠한 가시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천절 집회를 두고서요.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을 긋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방식 바꿔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두고서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정부 여당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려는 움직임,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번 추석을 다가오면서 또 어떠한 위험이 올까 너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시점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는 걸 들이대고 다시 집회를 추진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영 원내대표가 이제 헌법적 권리를 말씀해서 옹호를 하셨는데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국민들이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만나고 싶은 가족들도 만나는 걸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로나 위기로 이 고통받는 자영업자 그 가족들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정치권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네. 국민적 불안과 위험을 사전에 정확하게 차단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 교수님과의 생각이 오늘 참 많이 다른데 저는 대통령께서 광복 재헌절 집회 관용이 없다. 총리께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헌법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개천절 집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위협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그렇게 대규모로 모이시면은 안 돼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소중한 가치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이것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 우리 박 교수님도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얼마나 지난 시절에 많은 노력을 해오셨어요. 제대로 된 민주화 정부라면요, 자,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해 주겠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의 생명, 방역이 좀 문제가 되니 우리가 방역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그거에 최대한 협조를 해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당신들 모이면 다 잡아드릴 거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이것은요, 민주를 추구하는 그런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 헌법적인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요? 궁금한데 정세균 총리랑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 눈에 띄어서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또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하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그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저는 집회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소위 과거에 차량 시위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 있었죠.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현행법 어디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경찰의 소관이고 예. 방역 당국인 제 입장에서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저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세균 총리의 얘기는 앞서서 장 소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위의 얘기인데 이재명 지사의 말이 눈길을 끕니다. 개천절 집회 또 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도 방역에 방해가 안 되면 그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면 또 허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방역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이라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적 기본권,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아마 이재명 지사도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같이 이번 개천절 집회에도 참가하시는 분들이 방역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원천 봉쇄해야 된다는 총리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들었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장 소장님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상의 기본적인 중요한 가치들은요, 금지하면 안 돼요. 제한할 수는 있어요.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네.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안 됩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 우리 박 교수님 지난 대학교 시절에 얼마나 많은 민주화 운동을 하셨습니까? 독재 정권이라고 군사 정권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불법 집회하지 말아라라고 해도 거리에 나가서 민주를 외쳤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헌법상의 가치를 이렇게 정말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솔직히 분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방역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국난 상황, 이런 상황임에도 거기에 대한 장 소장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15 그 집회 때요, 민주노총도 2,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거는 왜 금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중잣대예요. 우리 진영은 집회해도 괜찮고 상대 진영은 우리를 비판하니까 집회하면 안 돼. 코로나19 때문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행정력이 이런 식으로 이중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는 지금 장 소장님의 의견과 역시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맞고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도 맞아요. 정말 저도 개천절 집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형식으로 분노를 표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률가 출신. 이분은 헌법적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개천절 집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이분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가치인 집회 결사 자유는 최소한도로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천절 집회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의견, 다소 달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성철 소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개천절 집회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다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언론에서는 이럴 경우에 두 사람의 합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걸음 좀 뒤에서 보는 박민규 교수는 어떻게 보입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결말에 대해서 김세현 전 국회의원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인표 보수 혁신의 방향은 옳지만 당내 환경은 나쁘다. 네. 저는 김종인 씨가 추진하고 있는 보수 혁신이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 선거 진다면 도로 물거품 될 것 같아 걱정이다라는 김세현 전 의원의 말씀을 대신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국민의힘이 좀 더 거듭 건강한 보수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